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종가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정반대로 브로드컴이 컨퍼런스 콜 발표를 핑계로 급락을 했습니다. AI 거품이 꺼지는 것일까요?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요. 특히 채권 변동성 지수는 69.25포인트로 그냥 제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시장이 우려는 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이 1% 가까이 갭 상승 출발했지만 처음 5분간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뒤로하고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오전 11시에 589.75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였는데요. 외국인들은 12시 30분 이후 선물 매수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12시 이후 다시 매수를 늘려서 하루에 1조 원 매수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현물은 개점 휴업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2천억 원이 이수페타시스는 개별 종목 이슈로 매도가 나온 것이니 뺀다 쳐도 시장이 주된 관심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상 매매를 쉬다시피 한 것이 금요일장의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원 매수를 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크게 개선됐고 그 덕에 약 3,900억이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되었는데 이번 만기까지 12월, 3월 선물 롤오버가 평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던 데다가 롤오버의 스프레드도 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롤오버돼서 3월물 선물은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 1조가 들어온 것 치고는 매수 차익 거래는 얼마 들어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선물 미결제 약정이 3,700계약가량 증가했는데 간신히 20만 계약에 근접한 상태로 마감됐죠. 보통 쿼드러플 만기 이후의 다음날 금요일에 새로운 월물이 근월물이 되면 미결제 약정이 최소 22만 계약 정도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올해 10월 이후 우리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두 번 세게 스퀴즈를 당하면서 기존 전략들이 많이 퇴출되고 이제는 수익이 작아도 확실하든지 아니면 오버나잇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 느껴진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선물 미결제 약정이 2만 계약이 지금 빠져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당장 옵션이 행사가 차이를 2.5포인트로 보지 말고 이제는 5포인트로 보고 해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죠. 그래서 2.5포인트 단위로 해징할 때보다 감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토리 관리를 더 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분기는 그냥 전략 다시 점검한 다음 내년 1월 2일 요이 땅 하면서 그때 가서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새롭게 쌓이지 않을까 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지수가 상승했지만 상하단 배리어는 따로 수정하지 않은 채 상단은 그대로 620포인트, 하단은 560포인트를 두고 클래스별 미결제 약정을 조금씩 늘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브로드컴이 한국 시각 금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마이너스 6%대로 급락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금요일 아침 아시아 세션이 CME 전자거래에서 나스닥 선물이 전일 마감 기준 마이너스 0.8%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도 일본 증시도 아시아 세션에서는 이러한 약세 흐름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하면서 금요일 미국 세션에서 브로드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수로 매수 차익 거래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전과 SK하이닉스가 각각 1%대 상승을 한 거 보면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주도주를 쉽게 버릴 리가 없죠. 문제는 지금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1.43% 하락한 것도 그렇지만 마이크론도 무려 6.7%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나름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위클리 옵션도 바짝 조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변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니까 우리도 이제 변동성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월요일 날 좀 머리가 아프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시장 총평 때 부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미국이 브로드컴이 콩콜 이슈로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지만 유로스탁스 지수 선물은 전혀 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장 개장은 강보합 출발했어요. 그리고 처음 30분은 스퀴즈성 상승해서 유로스탁스 50 선물 기준 0.38% 상승해서 5,79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눌리긴 했어도 나스닥 선물이 이후 레벨 다운해서 전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1%대에서 움직인데도 유럽 지수 선물은 약보합 정도로밖에 안 밀렸어요. 또 유럽 변동성도 전혀 살아나지 않았죠. 게다가 미국이 프리마켓 호가가 출발할 때 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엔비디아도 뭐 작은 이슈가 있었죠. 뭐 중국에 판매하는 H200 관련해서 그래서 멀쩡하고 또 오히려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는 그래서 유럽 증시도 다시 상승하게 돼요. 미국 본장 개장 후에도 유럽 증시는 또 15분 정도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 여기서 많이 헷갈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나스닥이 워낙 강하게 밀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되고 또 미국이 변동성 지수도 살아나기 시작하자 그때 가서야 유럽 증시도 반응하면서 하락했고 그래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하락해서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유럽 투자자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유로스탁스 변동성 선물이 고작 1.7%밖에 오르지 않은 14.9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지수가 빠진 양이나 또 각도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변동성 상승은 변동성 매수 해지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뉴스플로우 또한 주말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굳이 하락의 이슈에 대해서는 뭐 네덜란드의 반도체 디포지션 회사인 ASM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4% 하락을 하면서 프로토콜 같은 고밸류에이션 반도체 주식의 하락 영향을 받았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 ASM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S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ASML과는 다른 회사예요. ASML은 웨이퍼의 패턴을 찍는 리소그래피 장비 회사고 SMI는 웨이퍼의 화학 물질을 쌓는 증착 장비 회사죠. 그러니까 시총도 ASML이 ASMI보다 13배 가량 더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SMI, ASMI 하락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그동안 거품이 좀 꼈던 것이 하락했다. 이런 점에서 회자된 것이지 전체 유럽 시장이 겁먹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단기 채권 튀든지 할 텐데 사실상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유로존 채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어제와 동일한 69.25포인트로 변화가 없었는데 딱히 의미 있는 뉴스플로도 없었죠. 통화시장도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CME 통화선물 만기예요. 그래서 변동성도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하루 종일 껌딱지 장세를 보였죠.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면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가 눌린 반면 멕시코 페소화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스퀴즈가 나면서 연중 신고가 갱신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즉 내년도도 그 EM 시장에 대해서 EM 통화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품 시장은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버가 지난 2주간 아주 살벌한 상승한 것에 비해서 골드는 2주 동안 거의 횡보를 했다가 FOMC 이벤트 전일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FOMC 이벤트 이후 종가 고가로 강한 상승 마감했는데 그때부터 콜옵션이 터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카탈리스만 생겨도 콜 감마 스퀴즈가 생길 것이다 라고 봤는데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전혀 빠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아시아 세션 후반에 골드가 상승 턴하자 유럽 세션에서 쉬지 않고 상승하며 무려 1.82%가 상승하거든요. 이때 콜 감마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4,387달러까지 골드가 상승하는데 주간 상승률이 3.79% 찍었습니다. 그러나 실버는 주간 상승률을 10% 넘게 찍었죠. 또 12월 상승률을 전체를 감안하면 골드의 상승은 오히려 얌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본장 개장 후 15분 동안 페이크성 반등을 줬다가 이후에 급락하니까 골드도 실버도 1시간 반 동안 아주 수직 추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골드는 고점에서 100달러가 빠졌어요. 4,28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행히 반등해서 4,330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 골드 콜옵션은 이틀간 5배 시세가 났거든요. 그러다가 상승분을 절반가량 반납했어요. 그러나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 변동성은 전일 대비도 2%가 올라서 21.46포인트로 마감했어요. 기름은 별다른 뉴스플로우 없이 전일 유럽 세션 마감 후 기술적인 반등을 한 부분을 되돌려주는 그런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지난 4주 동안 기름은 그냥 제자리 왕복 달리기를 한 것에 불과한지라 기름 변동성은 무려 마이너스 6% 하락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29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요. 이것은 종가상으로는 4월 이후로 처음 있는 초저변동성 장세로 들어간 것이죠. 그냥 투자자들이 기름은 연말이 되면서 더 이상 롱지를 마음도 없고 숏 미결장 쪽도 지금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의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금요일이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갭 하락을 했는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는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컨콜에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6%로 하락 전환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갭 하락을 출발합니다. 근데 보통 이쯤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망가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 정도 밀리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든지 자율 반등할 텐데 이번 갭다운에 변동성 상승 거의 없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8%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0.6% 선에서 횡보를 한 데다 S&P 선물은 마이너스 0.2%밖에 안 맞았어요. 심지어 다우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아예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죠. 즉 브로드컴이 컨콜 이후 박살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서 잠깐 눌린 것이지 이게 전체 시장을 막 망가뜨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 세션 시작 후 2시간 동안 시장이 추가 상승에 실패하자 그 다음부터 나스닥 선물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본장 개장 후 15분 동안 다시 반등 시도를 했지만 의미 있는 반등에 실패하자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하게 됩니다. 특히 첫 1시간 동안 전일이 저점을 깬 하락이 나오자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거의 스탑로스성 매도가 나왔죠. 이러한 하락으로 눌렸던 변동성 선물도 강하게 튀어올라서 FOMC 이벤트 직전의 수준까지 오르게 돼요. FOMC 이벤트 다음날 나스닥 선물이 오라클 실적 발표 이슈로 아시아 세션 점심경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때는 변동성 선물이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주 주봉 저가를 모두 깨는 하락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튄 것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 참 괴랄하기 짝이 없는 저점을 계속 낮추다가 사고가 난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유럽 증시 마감할 때까지 언더슈팅이 줬던 미국 증시는 이후 2시간 동안 반등하는데 변동성은 제법 윗골을 따랐지만 주말을 앞두고 롱 포지션 물리기에 불편했던지 나머지 2시간 반 동안은 다시 손절성 매도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2.45% 하락을 마감하게 돼요. 전일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주봉 양봉을 확정 지으려는 듯 일봉상 긴 아래꼬리가 2번 연속 달린 그런 양봉이 나왔는데 강세장이면 이렇게 양봉 나오면 갭 상승에서 위로 강하게 튀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풋옵션에서 4배가량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눌려 있어서 풋옵션을 사고 싶은 유혹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고에서 굳이 풀매수 해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친 셈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괴랄한 움직임에 손실을 보는 것은 저는 이거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이것도 시장이고 또 항상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연말이 불규칙한 장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브로드컴이 고평가 이슈가 부각된 것을 원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고평가가 아니었던가요? AI 주식을 계속 말도 안 되는 그 포워드 폴을 보면서 계속 갈 것이다 하고 고평가 주식에 그 모멘텀을 더 실어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한 해 이제 그 비싼 주식이 더 가는 모멘텀 장세가 이어졌지만 연말이 되고 하니까 그냥 포지션 익절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 구간, 시간대를 보면 미국 본장 개장 15분부터 그리고 2시간 동안 나스닥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골드도 실버도 하락하게 돼요. 이것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만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이후의 시간들 보면 더 이상 의미 있는 하락 안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 보면 굴뚝 주식들 중 일부는 또 신고가 갱신하기도 했죠. 시장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의 트레이딩 테마였던 디스퍼전이 언와인드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다음 주는 미국과 유럽이 옵션 만기예요. 변동성 선물이 올랐다는 게 미국은 16.7포인트, 유럽 변동성은 14.95포인트예요. 여기서 지수를 일시적으로 더 밀 수는 있어도 그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롱으로 보기에는 옵션 변동성이 계속 죽을 것 같아서 콜 옵션을 자극시킬 상승은 주 후반에나 가능할 것 같죠. 한마디로 롱은 롱이지만 일중 거래하기는 굉장히 힘든 변칙적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올해 돈을 많이 번 트레이더들은 진작에 휴가를 갔을 것이 같고 그렇지 않은 트레이더들은 어떻게든 계좌를 복구하든지 이익을 쌓으려 노력하겠지만 이런 비추세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더 털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말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무려 2.38%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는 12월이 중심 가격에 도달한 것이지 아직 시장이 아래로 뒤집힐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몇 가지 점검해 보면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주가가 고가에서 세게 밀렸어요. 이것은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이들 두 종목을 손대지 않았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이상
갭 다운이 나왔다 하더라도 매도는 제법 강하게 나올 것으로 봐요. 다만 이들 두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비싸냐라고 묻는다면 외국인들은 전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연말이고 또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 흐름은 오전에 바닥을 확인하는 언더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언더슈팅 이후에는 반발 매수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서 570선에서 하락이 멈추면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 타진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우리 증시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변동성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이죠. 우리 증시 변동성 수준이 이번 주에 크게 빠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 변동성에 비하면 매우 비싼 수준이에요. 또 주가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변동성이 얼마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은 시장이 하락을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인식할 것 같아요. V코스피 25포인트 기준으로 현재의 주가 등락은 아래로는 57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이지만 갭 다운 이후에도 언더슈팅 중에서 강하게 570선 깬다. 그러면 금요일 종가 기준 거의 20포인트 넘는 하락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는 변동성 폭발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죠. 금요일까지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 매도를 주는 바람에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이 평소보다 많이 눌렸는데 월요일에 시장이 갭다운해서 575선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위클리 옵션이 어쩔 수 없이 폭발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570선을 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마다 롱타임 스프레드로 제로데이티 옵션들을 좀 썰어냈던 그런 생각을 하면 갭다운에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오전장에 일단 반등하고 주고 그리고 오후에 슬슬 밀리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라 봐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흐름인 오전장에 언더슈팅 줘서 570선 깼다가 이후에 반등한다. 그러면 롱타임 스프레드가 그 제로데이트 콜 감마 리스크를 맞으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또 1월물 옵션이 미결제약적인 지금 아직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롱타임을 짜기가 좀 부담스럽죠. 지난 금요일 종가에서 큰 거리 갭다운한다. 그러면 이런 롱타임 전략보다는 그냥 1월물 옵션 갖고는 배가 컨트롤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570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오전에 깬다. 그러면 강세 콜 스프레드 잡고 오전에 깨지 않고 반등한다. 그러면 그냥 외곽격 콜 매도를 조심스럽게 쌓는 정도로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지수, 특히 반도체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이지 나머지 시장은 걱정 안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 마인드인 골드롱, 지수롱 이거는 별다른 변화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도 혹여 금요일장에 덜 빠졌던 이 다우지수가 월요일에 강하게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그냥 다 쉬어가는가 보다 하고 올해 장사를 마무리하는 관점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은 골드나 실버 같은 자산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비추세 대응을 하는 분들은 하루쯤 물리더라도 계속 비추세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추세 추종하는 분들은 그냥 매매를 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S&P 변동성인 빅스 기준 16.5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매를 안 하든지 비추세를 하거나 아예 오버나이트 하거나 그 오버나이트로 롱마인드만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18포인트 이상에서는 오버나이트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적극적인 장중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경험상 18포인트 이상에서는 아무리 구리구리하고 낡은 일중 추세 추종 시스템 돌린다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이 받쳐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른바 생선 가시 발라먹는 그런 엣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날에도 시황이 스크립트는 미리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